알래스카 상공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50명을 태운 민항기, 철새에 부딪혀 생존 확률 0%의 급강하. 30년 경력 미국 기장이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모두가 포기한 그 순간 침묵하던 한국인이 일어섰습니다. 왜 다들 얼타고 있나요? 모두가 동양인이 뭘 아냐며 좌절했지만 단 18초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50명 전원 생존. 미국 전역의 파일럿들이 경악했습니다. 도대체 그의 정체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저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알래스카 상공에서 벌어진 그 악몽 같은 반말이죠. 저는 캐나다 항공안전조사관 사라 맥도널드입니다. 30년 동안 이 일을 해왔지만 그날 밤처럼 죽음을 가까이서 마주한 적은 없었어요. 승객으로 위장해 비공식 안전 점검을 하던 중이었죠. 앵커리지발 시애틀행 FX2847편. 겉보기엔 평범한 여객기였습니다. 제 옆에서 한 노부부가 걱정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여보, 이런 날씨에 정말 떠야 하나? 내일로 미루면 안 될까? 벌써 3번이나 연기됐잖아. 손주 생일에 맞춰 가려면 오늘 꼭 가야 해. 저도 사실 불안했어요. 하지만 임무가 있었죠. 최근 이 노선에서 크고 작은 정비 문제가 보고됐고 본사에서 직접 확인해보라는 지시를 받았거든요. FX2847편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기상 악화로 탑승이 30분 지연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내 방송이 나왔지만 놀라는 사람은 없었어요. 오히려 30분만 지연이면 다행이라는 표정들이었죠. 화물 여객기라 일반 승객은 50명 정도였고 나머지는 대부분 화물 운송 관계자나 알래스카 유전 노동자들이었어요. 승무원까지 포함하면 총 217명이 탑승 예정이었죠. 게이트 밖을 내다보니 비를 맞으며 일하는 지상 직원들이 보였어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이 눈에 띄었죠. 다른 직원들이 서둘러 작업을 마치고 대피하는 동안 그는 여전히 기체 주위를 맴돌고 있었어요. 회색 작업복을 입은 50대 남성이었는데 폭우 속에서도 꼼꼼히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죠. 왼쪽 엔진 아래에서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오른쪽으로 돌아가서 또 살펴봤어요. 그의 표정은 진지하다 못해 근심스러워 보였죠.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벌써 4번째 점검이잖아. 제 뒤에서 2명의 지상 직원이 수근거렸어요. 강혜찬 씨 말이야? 3등 정비사인데 늘 저래. 너무 꼼꼼해서 탈이라니까. 그래도 오늘은 유난히 심하네. 표정도 안 좋고. 뭐 느낌이라도 왔나? 가끔 신기하게 문제를 찾아내긴 하던데. 저는 그 대화를 듣고 더 자세히 관찰했어요. 강혜찬이라는 정비사는 이제 기체 하부로 들어가 플래시를 비추며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죠. 빗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흐르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어요. 드디어 탑승이 시작됐을 때 저는 일부러 맨 뒤쪽 좌석을 선택했어요. 전체를 관찰하기 좋은 위치였거든요. 기내로 들어서니 예상대로였어요. 화물 여객기 특유의 좁고 낡은 내부, 낮은 천장, 그리고 화물 공간과 객실을 구분하는 얇은 칸막이가 보였죠. 좌석에 앉아 짐을 정리하는데 창밖으로 그 정비사가 또 보였어요. 이번엔 다른 정비사 한 명과 함께 있었는데 손짓을 하며 뭔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죠. 하지만 상대는 고개를 젓더니 어깨를 으쓱하고는 가버렸어요. 강혜찬 씨는 혼자 남아 또다시 엔진을 올려다봤어요.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었죠. 비에 젖어 글씨가 번질 텐데도 계속 썼어요. 저 정비사 아저씨 왜 저래요? 옆자리에 앉은 젊은 여성이 물었어요. 알래스카 대학 학생처럼 보였죠. 글쎄요. 뭔가 걱정되나 봐요. 비행기 괜찮은 거겠죠. 벌써 무서운데. 기내가 차츰 승객들로 채워졌어요. 대부분 거친 손과 그을린 얼굴을 한 노동자들이었죠. 몇몇은 이미 피곤해 지쳐 눈을 감고 있었고 일부는 소주병을 꺼내 마시기 시작했어요. 제 뒤쪽으로 4줄쯤 떨어진 곳에 누군가 조용히 앉았어요. 돌아보니 작업복을 입은 남성이었는데 바로 그 정비사였죠. 강혜찬. 그는 젖은 머리를 대충 닦으며 창밖을 응시했어요.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고 가끔 한숨을 쉬는 게 들렸죠.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FX2847편을 운항할 기장 로버트 밀러입니다. 스피커에서 기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현재 기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만 30년 경력을 바탕으로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다만 극심한 난기류가 예상되오니 이륙 후에도 좌석 벨트는 계속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년 경력이라는 말이 조금은 안심이 됐지만
극심하다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어요. 옆자리 여학생도 불안한지 계속 손톱을 물어뜯었죠. 기체가 활주로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창밖은 폭우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가끔 번개가 칠 때만 주변이 잠깐 밝아졌죠. 엔진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는데 왼쪽 엔진에서 미세하게 불규칙한 진동이 느껴졌어요. 일반인은 못 느낄 정도였지만 30년간 항공기와 함께한 저는 알 수 있었죠. 이륙 직전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강혜찬 씨는 눈을 감고 있었는데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죠. 기도를 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는지도. 굉음과 함께 기체가 활주로를 박차고 올랐어요. 순간 강한 횡풍에 기체가 크게 흔들렸고 승객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죠.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고도 5,000피트를 지날 때부터 난기류가 시작됐어요. 기체가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했고 좌우로도 심하게 흔들렸죠. 커피를 마시던 승객의 컵이 떨어져 깨졌고 선반에서 가방 하나가 떨어져 복도에 나뒹굴었어요. 으악, 무서워요. 옆자리 여학생이 제 팔을 꽉 잡았어요. 저도 솔직히 무서웠지만 침착한 척했죠. 괜찮아요. 이 정도는 자주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때 왼쪽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웅웅거리는 정상적인 엔진음에 섞여 간헐적으로 딱딱거리는 금속성 소음이 났죠. 마치 엔진 내부에서 뭔가가 부딪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즉시 뒤를 돌아봤어요. 강혜찬 씨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죠.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시작됐구나. 그가 중얼거렸어요. 그 목소리엔 두려움과 동시에 묘한 결연함이 담겨 있었죠. 이륙 후 10분이 지나 고도만 5,000피트에 도달했을 때 난기류는 점점 더 심해졌고 왼쪽 엔진의 이상한 소리도 더 자주 들렸어요. 승객들은 아직 그 소리를 인지하지 못한 듯 했지만 저는 불안감이 점점 커졌죠. 그리고 강혜찬 씨의 표정을 보니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2만 피트를 지날 때였어요. 갑자기 왼쪽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기체가 크게 흔들렸어요. 창밖을 보니 왼쪽 엔진에서 불꽃이 튀고 있었죠. 엔진이 폭발했어요. 누군가 비명을 질렀고 순식간에 기내는 아수라장이 됐어요. 경고음이 귀를 찢을 듯이 울렸고 산소 마스크가 우수수 떨어졌죠. 기체가 왼쪽으로 급격히 기울면서 나선형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메이데이, 메이데이. 기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FX2847, 좌측 엔진 화재. 고도 급강하 중. 조종실의 절박한 무전 내용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어요. 기장의 목소리는 평소의 침착함을 완전히 잃었죠. 저는 본능적으로 좌석 팔걸이를 꽉 잡았어요. 30년 경력이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죠. 중력이 사라진 듯한 느낌이 들었고 내 몸이 좌석에서 뜨려는 걸 안전벨트가 간신히 붙잡고 있었어요. 엄마, 엄마. 앞좌석에서 10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울부짖었어요. 엄마는 아이를 꽉 안고 있었지만 본인도 공포에 질려 있었죠. 괜찮아. 우진아, 엄마가 있어. 무서워하지 마. 하지만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제 옆자리 여학생은 이미 정신을 잃은 듯 했어요. 고개가 축 늘어진 채 의식이 없었죠. 저는 그녀의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면서도 손이 계속 떨렸어요. 기체는 계속 추락했어요. 고도계를 힐끗 보니 1분에 4,000피트씩 떨어지고 있었죠. 이 속도라면 5분 안에 우리는 하느님, 제발, 아직 죽고 싶지 않아요. 뒤쪽에서 누군가의 기도 소리가 들렸어요. 러시아 정교의 기도문 같았죠. 우리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제발. 다른 쪽에선 젊은 여성이 휴대폰에 대고 울먹이며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쿵. 뒤쪽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돌아보니 강혜찬 씨가 통로에 서 있었죠. 다른 모든 사람이 좌석에 매달려 있을 때 그만 홀로 일어선 거예요.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는 와중에도 그의 자세는 놀랍도록 안정적이었죠. 그가 앞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마치 평지를 걷듯 자연스럽게. 추락하는 기체 안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믿기지 않았죠. 패닉 상태의 승무원이 그를 발견하고 소리쳤어요. 손님, 자리로 돌아가세요. 위험합니다. 하지만 강혜찬 씨는 멈추지 않았어요. 승무원 앞에 다다르자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죠. 화물칸으로 가야 합니다. 엔진 비상 차단 시스템을 수동으로 작동시켜야 해요. 지금 무슨 소리를.
화물칸은 영하 40도예요. 그리고 비행 중엔 30초 안에 시작하지 않으면 폭발합니다. 왼쪽 엔진 화재가 연료 탱크로 번지기 전에 막아야 해요.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가득했어요. 주머니에서 낡은 공구 가방을 꺼내 보이며 말을 이었죠. 저는 정비사입니다. 이 기체, 제가 점검했어요. 뭐가 문제인지 알고 있습니다. 승무원이 망설이다가 인터폰으로 조종실에 연락했어요. 기장님, 정비사라는 승객이 화물칸으로 가서 엔진을 수동 차단하겠다고. 뭐든 해보라고 해. 우리는 이미 통제력을 잃었어. 기장의 절박한 대답이 들렸어요. 강혜찬 씨가 화물칸으로 향하는 문을 열었을 때 차가운 공기가 객실로 밀려왔어요. 정말 영하의 온도였죠. 그는 작업복 지퍼를 끝까지 올리고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1분, 2분.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어요. 기체는 여전히 추락 중이었고 이제 고도는 8,000피트까지 떨어졌죠. 알래스카의 산들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때 왼쪽 엔진의 불꽃이 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엔진이 완전히 멈췄죠. 더 이상의 폭발 위험은 사라진 거예요. 좌측 엔진 정지 확인. 화재 진압. 조종실에서 안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한쪽 엔진만으로 추락하고 있었죠. 3분이 더 지났을 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부르릉. 죽었던 왼쪽 엔진에서 다시 소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약했지만 점점 정상적인 엔진음으로 바뀌었죠. 이게 어떻게? 좌측 엔진 재가동됐습니다. 조종실에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기체의 추락 속도가 눈에 띄게 줄었고 조금씩 수평을 되찾기 시작했죠. 5분 후 화물칸 문이 열리고 강혜찬 씨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온몸이 얼어붙은 듯 했어요. 작업복은 찢겨 있었고 손은 동상으로 새빨갛게 부어 있었죠. 이마에선 피가 흘렀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 있었죠. 임시 조치입니다. 완전하진 않아요. 하지만 시애틀까진. 그는 말을 끝내지 못하고 휘청거렸어요. 옆에 있던 승객 2명이 재빨리 그를 부축했죠. 이 사람이 우리를 구한 거예요. 누군가 외쳤고 기내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젓기만 했죠.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번엔 오른쪽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텅, 텅텅. 금속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였죠. 모두의 얼굴이 다시 창백해졌어요. 오른쪽 엔진의 불길한 소리에 기내는 다시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방금 전의 안도감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더 큰 공포가 밀려왔죠. 강혜찬 씨는 여전히 추위에 떨고 있었지만 그 소리를 듣자마자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터빈 블레이드 손상. 예상했던 일이군요. 그가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승무원이 담요를 가져와 그에게 덮어주려 했지만 그는 손을 들어 거절했죠. 시간이 없습니다. 조종실로 가야 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상태로는 오른쪽 엔진도 곧 멈춥니다. 그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해요. 그는 비틀거리면서도 조종실 쪽으로 향했어요. 이번엔 러시아계 승객 2명이 나섰죠. 우리가 돕겠소. 시베리아 유전에서 20년 일했어요. 극한 상황엔 익숙합니다. 키가 산만한 이반이라는 남자와 그의 동료 세르게이였어요. 둘 다 거친 손과 단단한 체구를 가진 전형적인 현장 노동자들이었죠. 하지만 바로 그때 뜻밖의 방해가 나타났어요. 중국계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벌떡 일어나 길을 막아섰죠. 잠깐만.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는 비즈니스 정장을 입은 40대 남성이었는데 날카로운 눈빛으로 강혜찬 씨를 쏘아봤어요. 처음엔 왼쪽 엔진이 고장나고 이 사람이 나타나서 고치고 이제 오른쪽이 고장나니 또 나타났어요. 너무 타이밍이 완벽하지 않습니까? 기내가 순간 조용해졌어요. 몇몇 승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그러고 보니 정비사가 왜 승객으로 타고 있지? 중국계 남성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애초에 이 사람이 뭔가 조작한 거 아닙니까? 영웅 놀이하려고? 미쳤어요? 지금 그게 중요해요? 앞좌석에 앉았던 젊은 엄마가 화를 냈어요. 이 사람이 없었으면 우리 벌써 추락했어요. 그래서 더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어떻게 혼자서 영하 40도 화물칸에서 엔진을 고칩니까? 말이 됩니까? 논쟁이 격해지는 동안 강혜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서서 기다릴 뿐이었죠. 동상 입은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그때 미국인 남성 하나가 일어섰어요. 30대 초반의 금발 남성이었는데 보잉사 로고가 새겨진 셔츠를 입고 있었죠. 저는 보잉사 항공 엔지니어 마크 존슨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방금 이분이 하신 일은 정비 매뉴얼에도 없는 수준이에요. 비행 중 엔진 재시동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는 강해찬 씨를 보며 계속했어요. 당신, 혹시 군 출신이십니까? 강해찬 씨가 처음으로 작은 반응을 보였어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죠. 하지만 여전히 대답은 없었어요. 됐습니다. 지금은 논쟁할 때가 아니에요.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단호했죠. 5분 안에 조치하지 않으면 오른쪽 엔진도 완전히 멈춥니다. 그럼 이 무거운 화물기는 그냥 추락해요. 믿든 말든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그리고는 중국계 남성을 지나쳐 조종실로 향했어요. 이반과 세르게이가 그를 따랐고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죠. 조종실 문이 열렸을 때 안은 전쟁터 같았어요. 각종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고 기장과 부기장은 땀범벅이 되어 조종관과 씨름하고 있었죠. 뭐야? 승객은 들어올 수 없. 캡틴 밀러. 저 알아보시겠습니까? 강해찬 씨가 물었어요. 기장이 돌아보더니 눈이 커졌죠. 강해찬. 너가 왜 여기? 설명은 나중에 하죠. 오른쪽 엔진 터빈 블레이드가 손상됐습니다. RPM을 60%로 낮추고 연료 혼합비를 조정해야 해요. 하지만 그럼 추력이 완전히 멈추는 것보단 낫죠. 제 말대로 해보세요. 기장이 망설이다가 지시대로 조작을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엔진의 불규칙한 소리가 조금씩 줄어들었죠. 어떻게 이걸 20년 전에 배운 겁니다. 구식 방법이지만 여전히 통해요. 강해찬 씨가 부기장 옆 보조석에 앉으며 말했어요. 이제부터 제가 보조하겠습니다. 캡틴, 메인은 계속 맡아주세요. 그의 손이 능숙하게 계기판 위를 움직였어요. 비록 동상으로 부어 있었지만 그 움직임은 정확했죠.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자연스러웠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중국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죠. 저 한국인을 믿을 수 있습니까?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요. 하지만 곧 다른 승객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만 좀 하세요. 저 사람이 우리를 구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의심할 시간에 기도나 하세요. 조종실에서 강해찬 씨는 묵묵히 일을 계속했어요. 복잡한 계기들을 확인하고 기장에게 조언하고 때로는 직접 조작했죠. 고도만 2000피트 유지. 좋아요. 이제 연료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최적 속도는 그가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하며 숫자들을 불렀어요. 기장과 부기장은 그의 지시를 정확히 따랐죠. 15분이 지났을 때 기적적으로 상황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오른쪽 엔진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작동은 하고 있었죠. 고도도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았어요. 믿을 수 없군. 정말 해냈어. 기장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직입니다. 시애틀까지 2시간 남았어요. 연료가 문제인데. 강해찬 씨가 연료 게이지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정상적인 소비라면 15분 모자랍니다. 그럼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제가 직접 조종해야 합니다. 강해찬 씨의 진심 어린 방송이 끝나고 잠시 후 조종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기장이 놀란 눈으로 강해찬 씨를 바라봤죠. 너가 조종을? 하지만 민항기는 캡틴, 시간이 없습니다. 믿어주세요. 강해찬 씨가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어요. 그리고 빛바랜 신분증을 보여줬죠. 거기엔 젊은 시절에 그와 함께 대한민국 공군 마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공군 제11전투 비행단, 강해찬 소령? 부기장이 놀라서 읽었어요. 전직입니다. 20년 전 일이죠. 그런데 왜 정비사로?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지금은 바로 그때였어요. 오른쪽 엔진에서 큰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콱광! 기체가 크게 흔들렸고 오른쪽 엔진이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이제 정말로 한쪽 엔진만 남은 거였죠. 젠장! 오른쪽 엔진 정지. 기장이 소리쳤어요. 기체가 다시 기울기 시작했고 고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죠. 이제 끝이야. 한쪽 엔진으론
부기장의 목소리가 절망적이었어요. 강혜찬 씨가 재빨리 기장석으로 이동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캡틴은 통신을 맡아주세요. 그의 손이 조종관을 잡는 순간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망설임이나 두려움은 전혀 없었죠. 오직 차분하고 정확한 움직임만이 있을 뿐이었어요. 남은 엔진 출력 75%, 트림 조정, 러더 왼쪽 15도, 복잡한 조작이 물 흐르듯 이어졌어요. 한쪽 엔진만으로 균형을 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지만 그는 해내고 있었죠. 객실에서는 다시 공포가 엄습했어요. 엔진이 하나 더 멈췄다는 소식에 승객들은 절망했죠.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느님, 제발. 울음소리와 기도소리가 뒤섞였어요. 아까 의심하던 중국계 남성조차 이제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죠. 그때 기내 방송이 울렸어요. 승객 여러분, 기장입니다. 현재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고의 조종사가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믿고 기다려주세요. 최고의 조종사라는 말에 승객들이 웅성거렸어요. 정비사 아니었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조종실에서 강혜찬 씨는 놀라운 기술을 선보이고 있었어요. 한쪽 엔진만으로 고도를 유지하면서도 연료를 최대한 아끼는 비행을 하고 있었죠. 제트 기류를 타면 연료를 30%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고도를 23,000피트로 올려야 해요. 한쪽 엔진으로 상승이 가능해? 가능합니다. 제가 해봤으니까요. 그는 조종관을 정교하게 조작했어요. 기체가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했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30분이 지났을 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어요. 유압 압력이 떨어지고 있어. 방향타 반응이. 부기장이 다급히 외쳤어요. 예상했습니다. 수동으로 전환하죠. 강혜찬 씨가 차분히 대응했어요. 그의 이마엔 땀이 맺혔지만 손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죠. 이건 F-16 전투기 비상 조작법이잖아. 기장이 놀라서 말했어요. 비슷합니다. 원리는 같으니까요. 바로 그때 믿고 싶지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남은 왼쪽 엔진마저 기침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털털털. 안 돼. 왼쪽도? 이제 정말로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듯했어요. 엔진이 모두 멈추면 우리는 그저 거대한 글라이더가 되어 추락할 뿐이었죠. 강혜찬 씨의 얼굴에 처음으로 긴장이 보였어요. 하지만 곧 눈을 감았다가 뜨더니 놀라운 결정을 내렸죠. 왼쪽 엔진을 일부러 끕니다. 뭐라고? 그리고 고도 13,000피트에서 재시동을 겁니다. 공기 밀도가 높은 곳에서는 재시동 성공률이 높아요. 미쳤어. 실패하면? 실패는 없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엔진을 껐어요. 순간 기내가 무서운 정적에 빠졌죠. 엔진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자 오직 바람 소리만이 으스스하게 들렸어요. 고도가 빠르게 떨어졌어요. 2만 피트, 18,000피트, 15,000피트. 승객들은 이제 최후의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유서를 쓰는 사람, 가족 사진을 보는 사람, 서로를 꼭 안고 있는 사람. 13,000피트. 지금이다. 강혜찬 씨가 재시동 버튼을 눌렀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기장과 부기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네 번째 시도. 부르릉. 엔진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것도 이전보다 더 힘차게 돌기 시작했죠. 됐다. 엔진 정상 작동. 조종실의 환호성이 터졌어요. 하지만 강혜찬 씨는 여전히 집중하고 있었죠. 아직입니다. 착륙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가 계기판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착륙 장치가 작동하지 않네요. 이번엔 정말 모두가 할 말을 잃었어요. 바퀴 없이 어떻게 착륙한단 말인가요? 그때 객실에서 또다시 소동이 일어났어요. 아까의 중국계 남성이 다시 소리를 질렀죠. 봐요. 이게 다 쇼라니까. 너무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닥치세요. 이번엔 러시아인 이반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한 번 더 그런 소리 하면 창밖으로 던져버릴 겁니다. 하지만 몇몇이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이상하긴 해. 한 사람이 모든 걸 해결한다. 영웅 코스프레 아닐까? 그때였어요. 강혜찬 씨의 목소리가 기내 방송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저는 강혜찬입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당연합니다. 저도 제 자신이 의심스러우니까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0년 전, 저는 동료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 실수로 가장 아끼던 후배를 잃었죠. 그 후로 다시는 하늘을 날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조종실에서도 객실에서도 모두가 귀를 기울였어요. 하지만 오늘 217명의 생명이 제게 달려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어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믿어주세요. 강해찬 씨의 진솔한 방송이 끝나자 기내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일부 승객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죠. 특히 그 중국계 남성은 더욱 목소리를 높였어요.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하지만 그게 다 사실입니까? 20년 전 일을 누가 확인할 수 있죠? 리 씨, 제발 그만하세요. 옆자리에 한국계 미국인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정비사가 전투기 조종사였다. 그것도 이렇게 완벽한 타이밍에? 할리우드 영화도 이렇게 뻔하진 않아요. 그때 뜻밖의 사람이 일어섰어요. 맨 뒤쪽에 혼자 앉아있던 백발의 노인이었죠. 지팡이를 짚고 일어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미 공군 퇴역 대령 윌리엄 앤더슨입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봤어요. 2002년 11월 14일 한미연합훈련 프리덤 이글. 나도 거기 있었소. 객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노인이 계속했죠. 그날 한국 공군 F-16 두 대가 극한의 저공비행 훈련 중이었소. 선두기는 강해찬 소령, 뒤따르던 윙맨은 김준영 중위.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계곡을 빠져나오는 순간 갑작스런 하강 기류가 덮쳤소. 김중위의 기체가 통제력을 잃었고 강소령이 자기 기체를 위험하게 조작해서 김중위를 구하려 했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어요. 결국 김중위는 추락했소. 하지만 그건 강소령의 잘못이 아니었어. 오히려 그는 자기 목숨을 걸고 동료를 구하려 했으니까. 기내가 숙연해졌어요. 앤더슨 대령이 계속했죠. 그 후로 강소령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소. 최고의 조종사였는데 하루아침에 사라졌지. 우리는 그를 파이팅 펠컨의 유령이라고 불렀소. F-16의 별명이 파이팅 펠컨이었거든. 중국계 남성 리 씨도 이제는 입을 다물었어요. 만약 조종실에 있는 사람이 정말 그 강해찬이라면 우리는 최고의 손에 맡겨진 거요. 바로 그때 시애틀 관제탑과의 교신이 스피커로 흘러나왔어요. FX-2847. 여기는 시애틀 관제탑. 비상 착륙 준비 완료. 그런데 착륙 장치가 수동으로 시도 중입니다. 부분적으로만 작동하고 있어요. 강해찬 씨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죠. 동체 착륙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방차와 구급차 대기 중. 그런데 당신, 목소리가 낯익은데. 나중에 이야기하죠. 지금은 집중해야 합니다. 착륙이 임박하자 승객들은 다시 긴장했어요. 동체 착륙이라니. 그건 곧 기체가 활주로에 배를 깔고 미끄러진다는 뜻이었죠. 자칫하면 폭발할 수도 있었어요. 충격 자세 취해주세요. 머리를 숙이고 승무원들이 외쳤어요. 모두가 고개를 숙였지만 공포는 숨길 수 없었죠. 그때 강해찬 씨가 마지막 시도를 했어요. 부기장님, 유압 압력을 수동으로 최대한 올려주세요. 제가 신호하면 정확히 3초간 유지. 알겠습니다. 고도 1000피트, 800피트, 600피트. 지금. 쿵. 무언가 작동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우측 주륜 50% 전개. 전륜도 나왔습니다. 좌측은 여전히 안 나와요. 한쪽 바퀴만으로 착륙해야 하는 상황. 이것도 충분히 위험했지만 동체 착륙보다는 나았죠. 300피트, 200피트, 100피트. 다들 꽉 잡으세요. 50피트, 30피트, 10피트. 쿵. 오른쪽 바퀴가 먼저 활주로에 닿았어요. 기체가 크게 기울었고 왼쪽 날개가 활주로에 닿을 듯 말 듯 아슬아슬했죠. 불꽃이 튀고 금속 긁히는 소리가 귀를 찢었어요. 강해찬 씨는 필사적으로 균형을 잡았어요. 오른쪽 바퀴 하나와 엔진 역추진만으로 수백 톤급의 기체를 컨트롤하는 거였죠. 500m, 1km, 1.5km. 기적적으로 기체가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멈춰섰어요. 왼쪽 날개 끝이 살짝 활주로에 닿아 긁혔지만 그게 전부였죠. 살았다. 217명 전원이 무사했어요.
순간 기내는 환호와 울음으로 가득 찼어요. 서로를 껴안고 박수를 치고 신에게 감사 기도를 올렸죠. 우리가 살았어. 살았다고. 기적이야. 이건 기적이야. 그런데 이상했어요. 가장 기뻐해야 할 사람, 우리를 구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죠. 조종실 문이 열리고 기장과 부기장이 나왔어요. 둘 다 탈진한 표정이었지만 안도감이 가득했죠. 강혜찬 씨는요? 누군가 물었어요. 아직 안 해. 마무리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5분이 더 지나서야 강혜찬 씨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는 조용히 걸어 나왔는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담담했죠. 승객들이 박수를 치며 다가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생명의 은인이세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지만 그는 손을 들어 사양했어요. 저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때 중국계 리 씨가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죠. 당신, 정말로 그 강해찬 소령이었군요. 제가 큰 실수를. 괜찮습니다. 의심하는 게 당연해요.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강해찬 씨의 대답은 담담했어요. 원망이나 서운함은 전혀 없었죠. 하지만 리 씨는 계속 사과했어요. 아니,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은 영웅인데 제가. 영웅은 무슨. 전 여전히 20년 전 그날의 실패자일 뿐입니다. 그의 눈에 깊은 슬픔이 스쳤어요. 다만 오늘은 조금 나은 결과를 얻었을 뿐이죠. 구급대원들이 들어와 부상자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심각한 부상자는 없었죠. 강혜찬 씨도 동상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가야 했지만 그는 거부했어요. 다른 분들부터 봐주세요. 전 괜찮습니다. 공항 터미널로 이동하면서 많은 승객들이 그 주위에 모여들었어요. 정비사로 일하신 이유가. 한 승객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속죄라고 해야 할까요? 더 이상 조종은 못하겠지만 비행기 곁에는 있고 싶었어요. 혹시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그래서 그렇게 꼼꼼하게 점검하신 거군요. 네. 제가 놓친 작은 실수로 또 누군가 희생될까봐. 그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강혜찬 씨는 모든 인터뷰를 거절했죠.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그리고는 사람들 틈에 섞여 조용히 사라지려 했어요. 하지만 승객들이 그를 놓아주지 않았죠. 기다려주세요. 연락처라도, 감사 인사라도 제대로. 그때 앤더슨 대령이 지팡이를 짚고 다가왔어요. 강소령. 아니, 강씨. 20년 만이군. 강혜찬 씨가 돌아봤어요. 노인을 알아본 그의 눈이 흔들렸죠. 앤더슨 대령님. 자네를 다시 보게 되어 기쁘네. 특히 이런 모습으로. 노인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김중위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야. 자네가 다시 하늘을 날았으니. 강혜찬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죠. 아닙니다. 전 여전히. 그만 자책하게. 오늘 자네는 217명을 구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바로 그때 공항 직원이 다급히 뛰어왔어요. 저기, 혹시 조종사분 계신가요? 급한 상황이. 모두가 긴장했어요. 설마 또. 공항 직원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숨을 헐떡이며 말했죠. 페어뱅크스발 화물기가 알래스카 상공에서 조난 신호를 보냈습니다. 빙하 지대에 비상 착륙을 시도한다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조종사가 심장마비로 쓰러졌고 부기장은 2년차 신입이라. 게다가 승객 중에 수학여행 가는 고등학생 40명이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빙하에 착륙이라니. 그것도 경험 없는 부기장이? 부조대는? 날씨가 너무 악화되어서 접근이 불가능하대요. 레이더도 먹통이고. 그때 강혜찬 씨가 나섰어요. 관제탑으로 갈 수 있습니까? 네. 하지만 원격으로라도 도와야죠. 시간이 없어요. 공항 직원이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따라오세요. 우리 중 몇몇이 강혜찬 씨를 따라 관제탑으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빠르게 머릿속으로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했죠. 빙하 착륙. 20년 전 캐나다 훈련에서 한 번. 그가 중얼거렸어요. 관제탑에 도착하자 긴박한 상황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대형 스크린에 조난 항공기의 위치가 빨간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고도가 실시간으로 떨어지고 있었죠. 윈드러너 382, 응답하세요.
여기는 시애틀 관제탑. 하지만 잡음만 들릴 뿐이었어요. 통신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간신히 연결은 되는데. 관제사가 초조하게 말했죠. 강혜찬 씨가 헤드셋을 받아들었어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윈드러너 38이 들립니까? 천천히 심호흡하고 제 목소리에 집중하세요. 잡음 속에서 희미하게 대답이 들렸어요. 네, 네, 들려요. 도와주세요. 기장님이 젊은 목소리였어요. 공포에 떨고 있었죠. 이름이 뭐죠? 제임스 박입니다. 부기장 2년차인데. 이런 건 처음이라. 제임스, 잘 들어요. 저는 강혜찬입니다. 빙하 착륙 경험이 있어요. 제 말만 따르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할 수 있어요. 먼저 현재 상황을 말해주세요. 고도, 속도, 연료량. 고도만 5,000피트. 아니 14,000. 계속 떨어져요. 속도는 210노트, 연료는 18분. 상황이 심각했어요. 일반 공항까지는 30분이 걸리는 거리였죠. 강혜찬 씨가 재빨리 지도를 펼쳤어요. 현재 위치에서 북동쪽 10km의 평탄한 빙하가 있을 겁니다. 그곳에 착륙할 거예요. 빙하예요? 그게 가능한가요? 관제탑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강혜찬 씨는 개의치 않았죠. 제임스, 지금부터 제 말을 정확히 따라하세요. 먼저 플랩을 15도로 내리고. 잠깐. 전방에 산이 보여요. 제임스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침착해요. 고도를 얼마나 더 올릴 수 있나요? 몰라요. 엔진이 말을 안 들어요. 강혜찬 씨가 재빨리 계산했어요. 좌측으로 15도 선회하세요. 천천히, 급하게 하지 말고. 네. 스크린에서 빨간 점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아슬아슬하게 산을 피해가고 있었죠. 잘하고 있어요. 이제 고도를 8,000피트로 낮추세요. 낮춰요? 산이 많은데. 제가 안내할 테니 믿으세요. 정확히 8,000피트에서 계곡 기류를 탈 수 있어요.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강혜찬 씨는 마치 그곳 지형을 손바닥 보듯 알고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안내했죠. 5도 더 왼쪽. 좋아요. 이제 직진하세요. 앞이 안 보여요. 눈보라가 너무 심해서. 계기만 보세요. 시야는 필요 없어요. 15분이 흐르는 동안 관제탑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강혜찬 씨의 이마엔 땀이 맺혔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죠. 연료가 5분 남았어요. 제임스의 절박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충분해요. 이제 고도 3,000피트로 낮추고 속도를 150노트로 줄이세요. 여기가 빙하인가요? 맞아요. 보이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하얗게, 평평해 보이는데 확실하지 않아요. 강혜찬 씨가 눈을 감고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 했어요. 그리고는 말했죠. 왼쪽에 검은 바위가 보일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300m 오른쪽이 가장 평탄한 지점입니다. 어떻게 그걸? 관제사가 놀라서 중얼거렸어요. 봤어요. 검은 바위가 보여요. 제임스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였어요. 좋아요. 이제가 제일 중요해요. 접지 순간 엔진을 끄고 즉시 역추진을 걸어야 해요. 빙판이라 미끄러질 거예요. 알겠습니다. 1000피트, 500피트, 300피트, 플랩 최대. 속도 110노트 유지. 100피트, 50피트. 지금 엔진 컷. 쿵. 무전기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는 정적. 1초, 2초, 3초. 성공했어요. 착륙했어요. 미끄러지고 있는데. 멈췄어요. 모두 무사해요. 관제탑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불가능해 보였던 빙하 착륙에 성공한 거였죠. 학생들도 다 무사해요. 선생님들이 울고 계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임스의 목소리도 울먹였어요. 강혜찬 씨가 헤드셋을 벗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어떻게 그 지형을 그렇게 정확히 아셨어요? 관제사가 물었어요. 1998년 캐나다 연합훈련 때 그 지역에서 비상착륙 훈련을 했었어요. 한 번 본 지형은 잊지 않습니다.
그는 지친 듯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때서야 우리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았죠. 정말 대단하십니다. 누군가 말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운이 좋았어요. 제임스가 잘 따라줬고, 하지만 그때 그의 몸이 휘청했어요. 제가 재빨리 부축했어요. 보니 그의 작업복 아래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어요. 언제 다치신 거예요? 아까 화물칸에서. 별것 아닙니다. 하지만 별것 아닌 상처는 아니었어요. 응급실로 실려간 그는 갈비뼈 2개가 부러지고 내부 출혈이 있었죠. 그 상태로 비행기를 조종하고 또 다른 비행기를 구한 거였어요. 병원 대기실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우리 비행기 승객들뿐 아니라 방금 구조된 알래스카 비행기의 가족들까지도요. 특히 한 여고생이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언니가 그 비행기에 있었어요. 살려주신 분께 꼭 감사 인사를. 3시간 후 의사가 나왔어요. 다행히 위험한 상태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 날 아침 병실 앞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어요. 하지만 강혜찬 씨는 면회를 거절했죠. 왜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한 간호사가 물었어요. 그분들이 저 때문에 불편해하실 필요 없어요. 전 그저 뭐요?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틀이 지났지만 병실 앞에 사람들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이들이 찾아왔죠. 뉴스를 통해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감사의 편지와 꽃다발이 쏟아졌어요. 병원 측에서는 강혜찬 씨를 위한 기자회견을 제안했지만 그는 단호히 거절했어요. 저는 뉴스거리가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를 그냥 두지 않았죠. 셋째 날, 한국 국방부에서 특사단이 왔어요. 별을 단 장성들이 병실 앞까지 왔지만 역시 면회가 거절됐죠. 강혜찬 중령님께 전해주세요. 한 장군이 간호사에게 서류 봉투를 건네며 말했어요. 대한민국 공군은 당신을 잊지 않았다고. 그리고 언제든 돌아올 자리가 있다고요. 봉투 안에는 명예 진급 발령과 함께 특별 공로 훈장 수여 문서가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 서류들은 병원 안내 데스크에 정중히 반환되어 있었어요. 짧은 메모와 함께요.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저는 마침내 강혜찬 씨와 단독으로 만날 수 있었어요. 항공안전조사관이라는 신분을 밝히고 공식 인터뷰를 요청했더니 처음으로 허락이 떨어진 거였죠. 병실에 들어서자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붕대는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창백해 보였죠. 왜 오셨습니까? 진실이 궁금해서요. 왜 20년 동안 숨어 계셨는지, 왜 다시 조종관을 잡았는지. 긴 침묵이 흘렀어요. 창밖으로 비행기가 지나가는 게 보였고 그의 눈이 그것을 따라갔죠. 좋아했어요. 하늘을 나는 게. 어릴 때부터 꿈이었죠. 공군에 들어가서 F-16을 처음 몰았을 때 이게 내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승승장구했죠. 시험 비행 조종사가 됐고 누구도 안 하려는 위험한 미션들을 다 맡았어요. 실패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김준영 중위를 만난 거죠. 네, 준영이는 제 후배였어요. 재능도 있었고 열정도 넘쳤죠. 저를 형처럼 따랐고 저도 그를 동생처럼 아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2002년 11월 14일 한미연합훈련 마지막 날이었어요. 극한 저공비행 훈련이었죠. 저는 선두였고 준영이가 제 뒤를 따랐어요. 계곡에서 하강 기류가. 네, 갑자기였어요. 준영이의 기체가 흔들렸고 전 즉시 고도를 낮춰 끌어올리려 했죠. 제 기체를 방패 삼아서 그가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모자랐어요. 1초, 단 1초가. 준영이는 제 눈앞에서 추락했어요. 탈출도 못하고 조사 결과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가 눈을 떴어요. 그 눈엔 20년 동안 갇혀있던 고통이 담겨 있었죠. 제가 더 빨랐어야 했어요. 더 정확했어야 했죠. 최고의 조종사라고 불렸으면서 가장 소중한 사람 하나 못 구했어요. 그래서 조종을 그만둔 건가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시는 누군가의 목숨을 제 손에 맡기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정비사가 됐어요. 그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지상에서라도 비행기 곁에 있고 싶었어요.
혹시 제가 놓친 작은 분량이 또 다른 준영이를 만들까봐 매일 점검하고 또 점검했죠. 그렇게 20년을. 네, 조용히 살았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그런데 왜 그날 밤엔 다시 조종관을 잡으셨어요?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217명이었어요. 그중엔 10살짜리 아이도 있었고, 할머니도 있었고, 갓 20살 된 학생도 있었죠. 모두가 집에 돌아가길 기다리는 가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준영이를 구하지 못한 건 바꿀 수 없지만 그들은 구할 수 있었어요. 제 과거보다 그들의 미래가 더 중요했죠.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조종관을 잡는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하늘을 그리워했는지를요. 돌아갈 생각은 없으신가요? 공군으로, 아니면 민간 항공사로. 모르겠습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오늘 306명을 구했다고 해서 준영이에 대한 빚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김준영 중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형이 20년 동안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걸 보면 그가 멈칫했어요. 준영이라면. 한참을 침묵하던 그가 작게 웃었어요. 화를 냈겠죠. 왜 멋대로 책임지냐고. 왜 나 때문에 인생을 망치냐고. 그럼 이제는 조금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를요. 병실을 나오면서 저는 한 가지를 확신했어요. 강해찬이라는 사람은 단순한 영웅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는 상처받은 인간이었고 그 상처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운 사람이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 그 상처보다 더 큰 용기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나 강해찬 씨가 퇴원하는 날, 병원 앞은 인파로 가득했어요. 그를 보기 위해 온 사람들, 기자들, 방송사 카메라들. 하지만 그는 뒷문으로 조용히 빠져나갔어요. 캐나다행 비행기 표를 끊어뒀다고 했죠. 다시 정비소로 돌아가실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공항까지 배웅을 나온 제게 그가 말했죠. 네, 제 자리는 거기니까요. 하지만 이제 모두가 당신을 알아봐요. 조용히 살기 힘들 텐데 익숙해지겠죠. 사람들 기억은 생각보다 짧으니까요.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가왔어요. 알래스카 비행기에서 구조됐던 학생들과 선생님들이었죠. 강해찬 선생님, 여학생 하나가 뛰어와 그를 껴안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언니도, 친구들도 모두 무사할 수 있었어요. 강해찬 씨는 당황한 듯 어색하게 서 있었지만 곧 학생의 등을 토닥여줬어요. 다행이야. 건강하게 잘 지내? 저희가 모금했어요. 한 선생님이 봉투를 내밀었어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십시일반 모은 거예요. 감사의 표시로. 아닙니다. 강해찬 씨가 손을 저었어요. 전 돈을 받을 수 없어요. 그냥 일을 했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대신 그가 학생들을 둘러봤어요. 여러분 중에 조종사가 되고 싶은 학생 있나요? 몇몇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이 돈으로 그 학생들 항공 교육비를 대주세요. 미래의 조종사들에게 투자하는 게 훨씬 의미 있을 겁니다. 선생님들이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학생들이 떠나고 이번엔 우리 비행기 승객 대표들이 왔어요. 중국계 리 씨도 함께였죠. 강 선생님,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들이 펼쳐 보인 건 217명 전원의 서명이 담긴 대형 감사 플래카드였어요. 생명의 은인이신 강해찬 선생님께 217개의 마음을 담아. 이건 강해찬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무 과분합니다. 전 그저 할 일을 하셨다는 말씀 또 하실 건가요? 리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선생님, 우린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리고 얼마나 겸손한 분인지도요. 하지만 이번 한 번만큼은 다른 승객이 말을 이었어요. 우리가 감사하다는 걸 받아주세요. 그게 선생님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강해찬 씨가 플래카드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죠. 감사합니다.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탑승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가 게이트로 향하려는데 앤더슨 대령이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어요. 강소령. 잠깐만. 대령님, 자네에게 줄 게 있네. 노인이 낡은 상자를 꺼냈어요. 2002년 그날, 김중희가 마지막으로 남긴 음성 기록이야.
블랙박스에서 복원한 거지. 강혜찬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는 들어보게. 자네가 들어야 할 내용이야. 노인이 낡은 녹음기를 작동시켰어요. 잡음 속에서 젊은 목소리가 들렸죠. 형, 괜찮아요. 제가 실수했어요. 형, 잘못 아니에요. 기체가 흔들리는 소리. 탈출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강혜찬 씨의 목소리. 안 돼. 아직 끌어올릴 수 있어. 형, 놔줘요. 형까지 위험해요. 김준영 중위의 차분한 목소리. 형은 계속 날아야 해요. 저 대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 말이 끝나고 소음만 남았어요. 강혜찬 씨는 고개를 떨궜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20년 동안 준영이의 마지막 말을 잊고 있었네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계속 나르라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 자네는 그 유언을 지킨 거야. 20년 만에 앤더슨 대령이 그의 어깨를 잡았어요. 이제 그만 자책하고 김중희가 원했던 대로 살게. 강혜찬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는 붉었지만 그 눈빛은 전과 달랐어요. 조금 더 밝아진 것 같았죠. 감사합니다, 대령님.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탑승 최종 안내가 나왔어요. 가봐야겠습니다. 언제든 돌아오게. 자네가 필요한 곳이 많으니까. 강혜찬 씨가 게이트로 들어가기 직전 마지막으로 우르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죠. 다들 건강하세요. 그리고 하늘에서 또 만나요. 그가 사라진 후 앤더슨 대령이 제게 말했어요. 저 사람 분명 돌아올 거야. 하늘은 저런 조종사를 그냥 놔두지 않거든. 어떻게 아세요? 눈빛이 달라졌어. 20년 동안 죽어있던 눈이 다시 살아났으니까. 3개월 후 저는 한국을 방문했어요. 항공안전국제회의 참석차였지만 사실 강혜찬 씨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죠.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놀란 건 공항 곳곳에 그날의 이야기가 전시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알래스카 기적의 밤 조용한 영웅 강혜찬? 사진과 함께 간단한 설명이 붙어 있었지만 화려하지 않았어요. 한국답게 절제되고 담담했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대부분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반응이 독특했죠. 아, 그 정비사분 말씀이세요? 대단하시죠. 근데 그런 분이 한국엔 많아요. 네, 묵묵히 자기 일 하시는 분들요.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택시 기사님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대전으로 향하는 길, 저는 한국의 풍경을 유심히 봤어요.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여는 사람들, 횡단보도에서 아이들을 지키는 교통지도 봉사자들, 지하철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들, 모두가 당연하다는 듯 자기 역할을 하고 있었죠. 대전 외곽의 작은 정비소, 주소를 따라 찾아가니 생각보다 작은 건물이었어요. 찾으시는 분 있으세요? 젊은 정비사가 물었어요. 강혜찬 씨 계신가요? 아, 강 선생님요? 지금 안에서 수업 중이세요. 수업이요? 경납고 안으로 들어가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20명쯤 되는 학생들이 항공기 부품을 앞에 두고 강혜찬 씨의 설명을 듣고 있었죠. 엔진의 심장은 터빈이에요. 이 작은 날개들이 초속 300m로 회전하면서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열정이 담겨 있었어요. 학생들도 눈을 빛내며 듣고 있었죠.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나간 후 그가 저를 발견했어요. 맥도널드 조사관님. 어떻게? 보고 싶어서 왔어요. 잘 지내시는 것 같네요. 그가 웃었어요. 전보다 훨씬 밝아진 얼굴이었죠. 덕분에요. 요즘은 이렇게 아이들 가르치는 재미로 살아요. 무료로 가르치신다고 들었어요.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에요. 꿈은 있는데 기회가 없었던. 제가 도울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죠. 우리는 정비소 옆 작은 카페에 앉았어요. 많이 달라지셨네요. 제가 말했어요. 네. 앤더슨 대령님이 주신 녹음을 듣고 많은 걸 깨달았어요. 준영이가 원했던 건 제가 자책하며 사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네. 미래의 조종사들을 키우는 거요. 준영이도 누군가의 스승이 되고 싶어 했거든요. 제가 대신 하는 거죠. 혹시 다시 조종관을 잡을 생각은? 그가 창밖을 봤어요.
마침 훈련기 한 대가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었죠. 가끔 생각해요. 하지만 아직은 여기가 제 자리인 것 같아요. 지상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더라고요. 그때 한 학생이 뛰어들어왔어요. 선생님, 제가 합격했어요. 공군사관학교, 정말 축하한다. 민호야. 강혜찬 씨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어요. 그 웃음을 보며 저는 알았죠. 이 사람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늘을 날고 있다는 것을요. 사흘을 더 한국에 머물며 저는 많은 걸 배웠어요. 서울의 한 소방서에서 만난 20년 경력 소방관. 그는 수백 명을 구했지만 단 한 번도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고 했죠. 제 일인데 뭘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부산의 한 의사는 매주 무료 진료를 했지만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환자들이 편하게 오려면 유명하지 않은 게 나아요. 대구의 한 교사는 30년간 어려운 학생들을 몰래 지원했지만 은퇴할 때까지 아무도 몰랐다고 해요. 가르치는 게 제 일인데 그 정도는 해야죠. 한국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제 일인데요. 하지만 그 당연함 속에 얼마나 큰 헌신이 숨어 있는지 저는 이제 알았어요. 한국을 떠나는 날, 강혜찬 씨가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어요. 다시 와주셔서 감사했어요. 아니요. 제가 더 많이 배웠어요. 한국에서, 그리고 선생님에게서. 배울 게 뭐 있나요? 그가 웃었어요. 행동이 말보다 중요하다는 것. 영웅은 조용히 온다는 것. 진짜 용기는 과거를 극복하는 거라는 것. 과찬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상처받은 사람도 다시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방식으로요. 그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미소는 여전했어요. 감사합니다. 그 말 잊지 않을게요.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을 내다봤어요. 강혜찬 씨가 손을 흔들고 있었죠. 그리고 그 뒤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었어요. 한국, 조용한 영웅들의 나라. 그들은 박수를 요구하지 않지만 가장 필요한 순간엔 망설임 없이 손을 내밀어요. 그들은 과거에 갇히지 않고 미래를 향해 조용히 걸어가요. 그리고 그 조용한 걸음이 모여 기적을 만들어내죠. 지금까지 알래스카 상공에서 펼쳐진 기적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평범한 정비사로 살던 한 남자가 절체절명의 순간 217명을 그리고 또 89명을 구해낸 감동의 실화였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망토를 두르고 하늘을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 조용히 손을 내미는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강혜찬 씨처럼 우리 주변엔 얼마나 많은 숨은 영웅들이 있을까요? 만약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이들에게 응원의 메시지가 되도록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